네, 오늘 강의는 이제 9강부터 학습지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아마 다 학교 등교해서 인쇄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인쇄물로 받으신 학습지 가지고 빙판 치우기 같이 하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인쇄물도 분실하신 분들은 파일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랑 학습지 내용이 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학습지에는 수능 특강에 없는 내용들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좀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답을 드리면, 우선은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학습지에서는 선생님이 좀 보라고 특별히 언급한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기본은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습지를 아예 안 보시면 안 됩니다. 학습지 보시고, 특히나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지 사료 같은 거 어디에 보라고 표시해 준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꼭 보셔야만 합니다. 사실 수능특강 교재로는 이게 수능특강 교재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읽기에 이렇게 뭐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줄글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나 교과서도 이제 이해를 위한 보충 수단으로, 보충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학습지 페이지로 19페이지에 있는 9강, 우리 수능특강 교재의 내용은 9강이고요. 교과서에서는 126쪽에 해당하는 내용, 신학로 개척과 유럽 교양망의 확장 부분을 좀 같이 여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이라는 것은 뭐 15세기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했죠.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서 특히나 포르투갈, 에스파냐 같은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 즉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였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던 이 대서양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배경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무역을 통해서 동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책,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썼던 동방 견문록과 같은 이 동양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책들이 막 출판되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 중요했던 건 항해를, 먼 거리 항해를 가능케 했던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나침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항해가 가능했다. 이것이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는 대서양 근처에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는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척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라든지 다가마 두 명이 있었고요. 또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시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이제 뭐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는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이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했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유럽에 큰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 그 전에 지중해에서 이제는 대서양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대륙처럼 발견이 되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유럽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가격혁명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이 귀금속이 막 들어오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물가는 폭등해버린 거죠. 물가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현상을 우리는 가격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예무역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을 위해서 노예로 이렇게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가 급감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의 전염병을 옮겨간 것도 있고요. 유럽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문명들이 파괴되면서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삼각무역이라는 게 발달하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교역망 형성에서 유럽의 각국들은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의 무역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아시아 무역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 어음 아니면 보험 같은 금융제도가 발달한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역을 하는데 모든 것을 실제 물건, 실물 교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통해서 어음이라든지 보험 같은 걸 통해서 무역을 하는 이 것들이 상업에서 도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상업에 있어서의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는 상업혁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아메리카 문명, 아메리카의 기존에 원래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문명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문명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었습니다. 이 멕시코 고원일 때 아스테카 그리고 안데스 고원의 잉카 문명이 둘 다 공교롭게도 에스파냐인들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그리고 피사로에 의해서 코르테스는 아스테카를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문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막대한 은과 금을 수탈하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원주민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에게서 들어온 전염병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수가 급감하게 되고 이 급감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노예 노동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신학로 개척에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항해 경로가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요. 신학로 개척 전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에서 신학로 개척 이후에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간의 삼각 무역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유럽 대륙이 아시아 동쪽의 시장과 어떻게 교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친 영향도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원주민들의 급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작물들이 서로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게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반면에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전파됐던 것은 사탕수수나 밀 이런 것들이 전염병까지 나와 있네요. 전파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에는 이제 절대 왕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대 왕정이라 함은 16세기부터 서유럽에서는 16세기, 동유럽에서는 18세기, 16에서 18세기라고 그래서 부르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중앙 통치 체제가 강화된 정치 형태를 절대 왕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을 떠받쳤던 건 왕 밑에 신하들을 두는 관료제와 그리고 왕의 군사적인 기반의 상비군 이걸 통해서 왕권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신분제들이 약화되고 왕은 관료제 왕 밑에 신하로 편입되어서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죠. 그 전까지 사회의 권력의 중심은 바로 이 예전부터 귀족으로 자리했던 이 봉건 귀족들이에요. 이들의 권력의 배경은 토지였어요. 토지. 근데 이 시기에 시민 계급이 성장한다고 그랬죠. 시민 계급의 기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상공업이었죠. 상공업자들. 이 시민 계급과 봉건 귀족은 각자 자신이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더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봉건 귀족과 시민은 서로 왕의 권한을 높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한 과정, 즉 봉건 귀족과 시민의 세력 균형 사이에서 왕권이 갑자기 성장해서 절대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봉건 귀족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아왔고 시민 계급은 왕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그들이 상공업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 왔던 거고 이런 두 세력 사이의 세력 균형 사이에서 절대 왕정이라는 게 등장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그겁니다. 시민 계급은 그래서 대무역과 상공업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왕을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봉건 귀족은 관료제에 들어가서 관료가 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인정받으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절대 왕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이 절대 왕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여기 나와 있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어서 어떤 것도 왕권을 제한할 수 없다. 요거 단어 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상주의 정책이란 거, 요 정책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중상주의는 뭐예요?
관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 물건에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해서 그를 통해서 부를 증진시키려는 경제 정책을, 그래서 국가가 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상주의 정책이었죠. 중상주의 정책. 자, 요 그림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절대 왕정에 대한 개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왕정을 이론적으로 정당했던 거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이 절대 왕정이 국가적인 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실시했던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정책.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절대 군주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정리하자고 그랬죠.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는 펠리페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지 않는 함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절대 왕정의 대표적인 에스파냐의 절대 군주 펠리페의 무적 함대를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프랑스의 절대 군주가 있어요. 태양왕을 자처했던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루이 14세의 손자가 루이 15세고요. 증손자가 또 루이 15세의 또 이제 손자뻘이 루이 16세예요. 그러니까 14세, 15세, 16세는 바로 아들이 아니에요. 몇 대를 건너뛴 나중에 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루이 14세는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몇 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스스로 태양왕을 자처하면서 본인의 절대 군주임을 자처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였다.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고, 더 나아가서 콜베르는 사람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나갔고, 베르사유 궁전을 설립했던 사람, 루이 14세였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1598년에 프랑스에 있던 칼뱅 파드리를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신앙의 자유를 줬던 게 낭트 칙령인데, 이걸 폐지하면서 위그노들이 다른 국가로 망명하면서 나라의 상공업에 위기가 오기도 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자, 동유럽으로 가면 동유럽은 이제 독일, 러시아 부근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절대 왕정이 18세기경에 나타난다. 서유럽이 한 16세기경에 나타났다면 2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행해지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 표트르 대제가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있고요.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거 서유럽화, 그러니까 서유럽을 배워가는 정책들을 펼치고요. 흑해라고 해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뚫려있는 바다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청나라와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고요. 더 나아가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유럽에 나갈 수 있던 발트해라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했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게 됐던 사람도 표트르 대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러시아의 계몽 군주가 예카테리나 2세라는 군주가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이 사람도 역시 계몽 군주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절대 군주들의 특징이라 하면, 계몽 군주, 내가 먼저 무지와 편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나의 이 계몽 사상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내가 전파해서 우리 국민들도 깨닫게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게. 내가 먼저 너희들이 이끌고 나갈게. 라는 이런 계몽 군주를 자처하는 군주들이 많았던 게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특징들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절대 군주는 뭐 여기 보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제 군주가 있어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누구냐면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처가가 이 오스트리아 왕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을 때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고, 이제 탈출을 할 때도, 그리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 프랑스 혁명을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혁명 전쟁으로 프랑스를 침공했던 이유도 또 그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부인이 이 오스트리아 왕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프로이센은 오늘날에 이제 독일의 한 지역에 있었던 국가라고 했어요. 이 프로이센의 군주는 대표적인 절대 군주가 프리드리히 2세였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게 바로 이분구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 공복. 공복은 뭐냐면 공식적인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공복이란 말을 쓰는 교과서도 있고 심부름꾼이라는 게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는 교과서도 있는데 두 개 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공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 최고의 제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을 자처하면서 계몽전제군주임을 자처했던 인물이 또 이 프리드리히 2세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지방을 뺐는데 또 참여해서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됐던 사람이고 상수시 궁전이라는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한 궁전을 짓는데도 이러한 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도 프리드리히 2세 나왔어요. 출제를 했었고 그때도 아마 이 지문에 요 문구가 있었을 겁니다.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 아마 요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정답 보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 보기를 이걸 주면 나머지 설명을 이걸 하는 거고요. 이 설명을 하고 이걸 정답 보기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문제에 자주 출제할 수 있는 인물이 프리드리히 2세예요. 왜냐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문구가 있잖아요.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문제에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3페이지에 이제 10강의 내용입니다. 10강, 수능특강 교재론 10강이고요. 그리고 교과서 페이지는 136쪽인데 과학혁명의 의미만 좀 알아두자고 그랬죠. 16, 17세기경에 있어서 특히나 17세기경에 이제 과학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슬람의 과학이 유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고, 더 나가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되고 그로 인해서 과학에 있어서 혁명적인 수준의 발전이 일어났던 시기, 이걸 과학혁명 시기라고 하죠. 16, 17세기경에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모에 들어갈 인물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그리고 이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계론적 우주관이란 건 뭐냐면 자연 자체가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는 건데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 운동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는 신의 섭리, 신이라고 불리는 절대자가 우주를 창조했고 그 우주의 운행 원리는 신이 알 수 있는 거고 신만이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우주관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우주의 운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18세기에 계몽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상적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게 이 과학혁명의 사고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이 인물들이 각각 뭐 했는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과학혁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혁명의 의미,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기계론적 우주관이 확립되면서 이게 나중에 계몽사상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상 발전 과정 보면 르네상스를 거치고 16세기의 르네상스,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쳐서 18세기에 이제 시민혁명으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사고, 현상, 뭐 사상 같은 것들이 나중에 다 18세기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 과학혁명도. 자, 그다음 계몽사상 보면 계몽사상에 들어갈 말 인민주권을 주장했던 사람은 루소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계몽사상의 정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 이름과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의를 보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것들을 타파해서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배우는 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중요한 배경이 아까 봤던 기계론적 우주관. 우주는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는데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 우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이성에 맞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합리주의가. 그래서 이런 철학과 로크라는 사람이 정치 사상에서 뭘 주장했냐면 개개인은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국가는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가 구성되었다라는 거. 이게 사회계약설이거든요.
인간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개인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와 사회는 이게 사회계약설 대표적인 게 홉스, 로크, 루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제 계몽사상 시기에 경제적인 뭐 학자로 이름을 알리는데 애덤 스미스가 편찬했던 책의 이름은 국부론이고요. 여기서는 자유방위경제 그냥 놔두라는 거죠. 시장을 맡기고 놔두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가격을 이 시장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게 운행할 거다. 내버려둬라.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이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4쪽에 보면 이제 시민혁명 그 첫 번째가 바로 영국혁명인데요. 영국혁명은 크게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려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왕을 죽이고 공화정 국가를 세웠던 청교도 혁명이라는 1단계가 있고요. 다시 중간에 이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 의회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던 의회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실정을 느껴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왕정 복고. 그래서 영국의 혁명은 청교도 혁명 그리고 크로멜의 독재 정치, 크로멜의 이제 독재 정치, 그거로 인한 왕정 복고, 그리고 이 왕정이 부활했는데 똑같이 전제 정치를 일삼으니까 다시 명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으로 교체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이제 뭐 크롬의 독재 정치 왕정 부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왕정 복고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 과정 이후에 명예혁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 세력이 등장해서 젠틀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지주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세력을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인클루저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인클루저 운동은 농촌에서 자기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운동이었다. 뭔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농사 짓던 땅이었거든요. 농경지였는데 16세기부터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양을 길러서 그 양털을 파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개방형 땅에다가 뭐 네 땅 내 땅 울타리 구분 없이 자유롭게 농사 짓고 있었는데 땅을 가진 지주들도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땅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우리나라로 치면 소작같이 경작할 수 있게 놔뒀는데 이제 농사 짓는 것보다 양을 길러서 파는 게 더 큰 이득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다가 양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울타리가 쳐진 땅에는 양들이 들어오고 그 여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갑자기 땅이 없어지게 되네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주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 공장의 노동자가 된다든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촌의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면서 울타리 치고 양을 기르던 이 현상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지방에 있던 지주계층, 젠트리를 말합니다. 젠트리. 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지주층이 있고요. 가장 높은 신분은 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젠트리가 있고 일반 농민들을 요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과 귀족 사이에 위치하던 신분적, 경제적으로 보면 중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젠틀입니다. 이 젠트리와 함께 도시에서는 상공업자들,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시민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시민 계급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이제 이들이 어디로 진출하냐면 의회에 진출해서 의회에서 젠트리와 시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젠트리와 시민의 공통점이라면 종교적으로 청교도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는 영국에서 칼뱅의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칼뱅파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젠트리와 시민 계급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는 청교도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들은 의회에 진출해서 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의회에게 권력을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의회 중심의 정치가 되는 것을 늘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의회 중심의 정치가 되길 원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청교도들을 탄압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제 정치를 일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가 원래는 세금을 거둘 때 왕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승인 없이 찰스 1세가 지 멋대로 세금을 걷는 것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떡합니까? 이 찰스 1세의 그 제동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당신 사인하십시오 했던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왕권을 제한하는 거죠. 함부로 너 세금 거둘 수 없고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권리청원에 찰스 1세가 사인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찰스 1세가 일단 권리청원 승인하면서 의회와 왕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갑니다. 근데 찰스 1세가 이 권리청원에 사인한 이후에 의회를 11년간 소집하지 않아요. 왜? 의회를 소집했더니 저 의회에 있는 사람들, 의회에 있는 녀석들이 감히 나한테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트집 잡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스코틀랜드에서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 이제 뭐 대영 제국이라고 오늘날에도 불리는 대영 제국은 잉글랜드, 오늘날의 영국, 또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웨일스 이 네 개의 큰 섬들을 합쳐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면 자기가 권리청원에서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앞으로 세금 거두려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거둘 수 없다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11년 만에 권리청원 이후에. 근데 소집된 의회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벼르고 있었잖아요. 찰스 1세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게 되면서 의회 중심의 정치를 꿈꾸면 사람들, 의회파와 그래도 왕 중심의 지금의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로 의회가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고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회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크로멜이었고요. 크로멜이 이끄는 이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의회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청교도라는 신앙적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크로멜이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정복하고요. 아까 우리가 문제에도 봤듯이 항해법이란 걸 제정해서 네덜란드의 무역에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항해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영국의 식민지에는 영국 국적 또는 영국 식민지 국적의 배만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네덜란드가 여기저기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배를 막 항해를 운행하면서 중개 무역으로 큰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 이것이 영국의 국익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크로멜은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 또는 영국 식민지의 배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 배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는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라를 보호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서 뭐냐면 청교도 윤리는 기독교적으로 아주 금욕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금주, 또 일요일에는 모든 상점 문을 닫고 이런 정치들을 시행하면서 크로멜의 독재 정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특히나 크로멜이 사망하고 자기 아들을 호국경의 자리에 세습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크로멜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데려와서 공화정에서 다시 왕이 정치 중심의 왕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1660년에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1660년에 다시 왕으로 돌아왔던 찰스 2세가 자기 아빠 찰스 1세의 잘못된 정치들을 보고 뭔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똑같이 전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카톨릭 교도를 우대해요. 영국은요,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만의 새로운 종교, 로마 카톨릭이 아닌 새로운 영국만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국 국교의 신자가 아니라 카톨릭 교도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찰스 2세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의회는 찰스 2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심사법이란 건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무조건 영국 국교의 신도만 공직에 나설 수 있다. 나라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영국 국교의 신자여야만 한다는 이런 심사법을 제정하고요. 인신보호법은 뭐냐면 함부로 법이 없이 체포나 구금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법을 제정해서 찰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왕을 지지하는 의회의 정당은 토리당, 의회 중심의 정치 지지하는 휘그당으로 나눠서 대립하게 되고요. 찰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찰스 1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카톨릭을 우대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전제 정치를 펼치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의회에서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이 누구였냐면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네덜란드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와 윌리엄에게 당신들이 영국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의회에서 요청하게 되고요. 메리와 윌리엄이 영국에 상륙해서 그들이 공동 왕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임스 2세는 이미 이제 망명가게 되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 혁명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명예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권리장전이란 것을 새롭게 왕이 된 메리와 윌리엄에게 사인하게 하면서 권리장전이 승인되게 되고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군주는 존재하나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권을 행사하는 입헌군주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에 1700년대에 가면 앤여 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게 되고요. 대영제국이란 거 아까 말했죠.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을 포함한 대영제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1세는 이 사람은 독일의 하노버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계승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독일 지역에 살고 있던 영국 왕실의 먼 왕족을 데려다가 왕에 앉혀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자라서 영어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왕인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치는 왕이 아니라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내각, 오늘날 치면 정부, 뭐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되는 내각 책임제가 영국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1세 때부터 영국에서는 하노버 왕조라고 하거든요. 하노버 가문에 의한 왕조. 하노버 왕조 시기에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왕은 존재는 하지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혁명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게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청교되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과정들 한번 보자고요. 권리청원을 제출했고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대항했다. 근데 찰스 1세가 전제 정치 고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청교도들 중심이 돼서 의회 중심의 정치를 요구하는 의회파와 왕 중심의 정치를 요구하는 왕당파의 내전에서 의회파가 이기면서 왕을 제거하면서 공화정이 시작됐다. 이게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청교도 혁명 이후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독재를 행사하게 되면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고됐고 왕정 복고된 이후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똑같이 전제 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게 되는데 왕을 바꾸는데 피 한 방울 없이 왕위를 교체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 한다라는 거 순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미국 혁명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25페이지인데요. 미국 혁명에서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 주에 막대한 자치권을 주고 있었는데 영국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치, 뭐냐면 영국이 본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에 막 갖다 팔고 수출은 장려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수입은 억제하고 더 나가서 미국에다가 막대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됐던 거. 그리고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했던 영국 동인도 회사에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상 미국의 시민혁명, 미국혁명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는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의 전개에서 중요한 건 이 순서들이라고 그랬어요. 제1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영국의 군대와 맞붙었던 게 렉싱턴 전투였다. 그리고 제2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이때 독립선언문이란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천부인권, 주권제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혁명권이란 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이라 함은 미국의 시민 군대와 영국 군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영국 군대의 우위였지만 영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 또 에스파냐 등이 미국 시민군을 지원하면서 전쟁의 상황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이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파리 조약 이후에 독립을 인정받은 미국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헌법에는 삼권 분립 원칙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화국, 권력이 여러 기관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통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하고 공화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는 거 과정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는 시민혁명의 세 번째 단계인 프랑스 혁명을 봅니다. 순서도 영국혁명, 미국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이에요. 프랑스혁명은 혁명의 배경은 간단하죠. 구제도를 우리가 좀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곳에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제도라 하면 뭐냐면 프랑스의 신분 계급을 의미하죠.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는데 1, 2신분은 합쳐서 전 인구의 2%, 제3신분은 나머지 신분 대부분 이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2%, 1신분이 누구냐면 성직자, 2신분은 귀족인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세금도 면제받고 있고 각종 특권은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3신분은 농민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시민계급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이 제3신분을 구성했는데 이 제3신분에게는 엄청난 양의 세금 부담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제도, 이러한 잘못된 예전의 신분 제도를 구제도라고 하고 이걸 앙시앙 레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제3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의회가 삼부회라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왕실에서 이거를 거의 150년 이상 열지 않았어요. 소집을 하지 않았는데 루이 16세 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국제전쟁에 막 참여하죠.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프랑스가 지원하죠.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7년 전쟁에도 참여하죠. 왕실의 사치가 계속 있었던 게 쭉 이어졌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나라에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분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삼부회에서 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투표할 거냐를 두고 1, 2신분과 3신분이 대립하게 된다고 했어요. 1, 2신분은 신분별 투표, 3신분은 머릿수 투표를 주장합니다. 신분별 투표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보통 이제 신분별로 대표가 약 300명 정도씩 있었어요. 300명 있는데 이 세금을 더 걷는 거에 대해서 1신분 300명 중에 찬성이 151, 반대가 149라고 치면 1신분 전체의 의견은 찬성 한 표로 간주되는 겁니다. 2신분도 마찬가지. 2신분의 찬성이 160, 반대가 140이어도 2신분은 찬성이 되는 거예요. 3신분은 300명이 다 반대했어요. 그럼 3신분 전체의 의견은 반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신분별 투표는 뭐냐면 찬성 반대니까 2대1 이 의견은 찬성이 되는 게 신분별 투표예요. 반대로 3신분이 주장했던 머릿수 투표는 뭐냐면 전체 투표 숫자의 머리를 세자라는 거죠. 300표 여기 합산해보면 뭐 301표 여기 넘으니까 반대가 더 많네. 그럼 반대 의견으로 결정하자라는 게 3신분들이 주장했던 머릿수 투표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3신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처음에 요구했어요. 하나는 우리 3신분은 인구가 전체 인구 98%인데 왜 너희들과 똑같은 300명밖에 대표를 뽑을 수 없느냐. 우리 대표를 2배로 늘려달라. 그래서 루이 16세가 600명으로 약 600명 가까이 늘리는 거에 동의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했던 게 이 머릿수 표결 방식인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부회를 나와서 3신분들만의 대표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국민의회라는 거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란 걸 통해서 새로운 헌법,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국왕이 파리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30분들을 탄압하겠다라는 것들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파리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요. 이 민중들의 봉기가 점점 커질 것을 두려워했던 국민의회에서는 왜냐면 국민의회에서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담는 헌법에 새로운 제정이지 이런 농민들의 봉기라든지 막 이런 폭력 사태까지 가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국민의회 30분의 대표자 회의의 일부 사람들 중에는 봉건적인 영주들 같이 땅을 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막 봉기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더 커지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국민의회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봉건제도의 폐지를 선언합니다. 봉건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를 교회에다 바쳤어야 되거든요. 10분의 1을 내는 거 이런 거 없애주고 땅을 갖고 있는 것에 권리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 또 시민들의 분노를 이런 것들을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인권선언이라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회가 혁명을 주도해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루이 16세가 해외를 탈출하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국민회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표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라는 프랑스 혁명의 두 번째 시기로 가는 거예요. 이 기구들이 어떤 기구가 혁명의 중심이었는지를 여러분 시기별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국민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이끌어가다가 이제 입법의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입법의회 시기에는 주변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혁명 정신이 퍼져서 자신들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프랑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혁명 전쟁이죠. 혁명 전쟁에 많은 민중들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물가가 막 폭등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그 와중에 왕이 탈출하다가 잡혔다는 소문들을 시민들이 듣게 되니까 더 분노하게 되고 왕궁을 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 습격하면서 왕 물러나라. 왕을 습격하게 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입법부에 너희들도 제대로 이 물가도 잡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맨날 지기만 하고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 이유가 없다 하면서 국민공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되고 이제 혁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구로 국민공회가 등장합니다. 이 국민공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공화정을 선포해요. 왕의 권한을 정지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구체제, 왕정의 상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시켜버립니다. 단두대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친구였던 왕들의 친구였던 루이가 갑자기 단두대에서 사망했대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대프랑스 동맹,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겠다라는 프랑스 반대하는 나라들의 동맹이 결성돼서 프랑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라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자코뱅과 지롱드는 뭐냐면 자코뱅은 보다 급진적인 사람들이었고 지롱드는 온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자코뱅파가 승리하면서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자코뱅파를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이른바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혁명에 반대하는, 혁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공안위원이라고 해서 혁명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동 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제거하고요. 막 단두대로 보내고요. 혁명재판소를 통해서 역시 혁명 반대 세력들을 처형하는 무서운 공포 정치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온건파 사람들, 또 보수적인 그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자코뱅과 로베스페르를 몰아내는 이제 하나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자, 테르미도르는 7월이에요. 이 프랑스에서 달력을 셀 때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달의 이름을 1월, 2월 이렇게 숫자로 센 게 아니라요. 뜨거운 달, 무슨 달, 결실의 달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테르미도르가 바로 열의 달, 뜨거운 달, 뜨거운, 핫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달의 명칭이 테르미도르예요. 그래서 이때 온건파 사람들이 이 자코뱅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냅니다. 특히나 로베스피에르도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단두대에서 자신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의회 시기, 입법의회 시기, 국민공회 시기. 국민공회 시기에는 공화정이 선포되고 자코뱅에 의한 공포정치가 시행되고 특히나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다 국민공회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혁명을 이끄는 네 번째 중요한 기구가 바로 뭐냐면 총재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온건파 세력들은요, 5명의 총재가 정부를 운영하는 총재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근데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군대의 힘을 빌려서 겨우겨우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통령정부를 구성해서 제1통령에 자기가 올라가고 2통령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서 근데 사실상 권력은 나폴레옹이 장악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5개 기구의 단계들 기구로 구분하면 국민의회 시기, 입법의회 시기, 국민공회 시기, 총재정부 시기, 통령정부 시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나폴레옹의 제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프랑스 국기의 3세계도 나와 있듯이 자유평등, 우애의 정신을 기본으로 했다. 그래서 낡은 제도들을 타파하고 이후에 민주사회가 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계는 역시나 이 당시의 정치적 권한, 투표권이나 참정권은요.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부여됐거든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한적이었다, 제한적이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27페이지에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통령정부를 세우고 사실상 본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초창기에 나폴레옹은요, 군사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격파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 프랑스는 주변 유럽 나라들에 의해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이 퍼져나가는 걸 반대했던 유럽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받고 이렇게 계속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프랑스를 강하게 해줄 만한 힘 있는 지도자, 리더를 원했겠죠. 그게 나폴레옹으로 여겨졌던 거죠. 자,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잘못된 왕정 하에 있던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공화정을 열었던 프랑스의 시민들이 불과 혁명이 일어난 지 왕을 단두대에서 죽이고 공화정을 시행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절대 지배자인 황제가 등장하는 거, 제정으로 가는 거에 엄청난 국민들이 찬성의 표를 던지게 됩니다. 아이러니예요. 어쨌든 나폴레옹은 이제 민심을 얻는 정책들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요. 국민교육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기초교육 같은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교육을 통해서 근대의 국민정신이란 우리는 프랑스인, 프랑스 민족정신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들을 다 정리했던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모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 이런 재산 소유는 다 인정된다라는 법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서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결국에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이후에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에 나섭니다. 영국을 이제 공격했는데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하게 되죠.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서 영국에 패하면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요.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를 끊겠다라는 거죠. 영국은 여기 보시면 섬나라잖아요.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에 어떤 것도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전술은 뭐였냐면 여긴 추워요.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추위에 프랑스군을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식량도 떨어져 가요.
지쳐가는 프랑스군을 기습 공격해서 프랑스에게 타격을 주고 이런 전술로 러시아가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이 대패를 하면서 많은 병력을 잃은 나폴레옹은요,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대프랑스 동맹에 패해서 어디에 유배되냐면 여기 엘바 섬에 유배됩니다. 엘바 섬은 여기 나와 있죠. 엘바 이탈리아에 있었던 곳이고요. 이 코르시카가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이에요. 코르시카는. 근데 여기는 유럽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다시 권력을 차지하고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반대했던 저 대프랑스 동맹 연합군들과 일전을 벌여야겠다 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곳이 어디냐면 요 워털루라는 곳이에요. 워털루에서 연합군과 싸워서 패하게 되고요. 어디로 가냐면 세인트 헬레나가 어디냐면요. 저기 아프리카의 바닷가에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에요.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게 이 섬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나폴레옹의 이 유럽 정복 과정은 약 10여 년, 10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고 끝났지만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에는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자극돼요. 뭐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추구했던 자유주의 이념이 나폴레옹 군대들이 유럽 전역을 정복하러 가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를 자극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각국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 그리스 민족, 독일 민족, 이탈리아 민족, 자기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가 더 자극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게 나폴레옹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27쪽에 보시면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연표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3부회가 소집돼서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 국민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대표들이 소집된 게 입법의회였다. 입법의회 시기에 혁명전쟁을 치르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왕은 국외로 도주하려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입법의회를 대체하는 국민공회가 등장하게 됐다. 국민공회에서는 루이 16세 죽이고 공화정을 실시하고 이때 국민공회 안에서 자코뱅과 지롱드파 간의 권력 다툼에서 자코뱅이 이기면서 자코뱅의 독재, 특히나 로베스피에르를 내세워서 공포정치가 시행됐었다. 이 공포정치에 반대를 했던 온건파들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공포정치를 종결시켰다. 그리고 이 다음에 5명의 총재가 정치에 책임을 지는 총재정부로 구성됐는데 이 총재정부는 국내 또 대외적으로 무능한 대처를 하면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통해서 통령정부를 세우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학습지 9강 10강의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문제풀이와 학습지 내용 정리 복습을 하신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잘 준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